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스페이스 X 해가지고 화성에서 뭐 살아보겠다고 해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열정과 자원과 기술과 뭐 재능이 있다면 화성도 바꿀 수 있다면 지구처럼 지구에서 하면 되지. 지구를 다시 살만하게 다시 유지하면 되지. 이거 훨씬 쉬울 텐데, 훨씬 쉬운 방법은 지구를 고쳐서 사는 거다. 지구의 나이와 생명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고 인류가 등장한 시점을 지구의 시간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이제 46억 년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한 38억 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38억 년은 너무 큰 숫자잖아요. 38억 년을 1년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8억 년 하지 말고 36억 5천만 년이라고 해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자연사에서 1000만 년이 하루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생명이 생긴 시간을 1월 1일 0시라고 해봐요. 그러면 대략 그 바다가 좀 맑아지기 시작한 데는 한 5월 달부터입니다. 1, 2, 3, 4월까지는요, 하늘도 빨갰고 바다도 투명했어요. 투명한 게 아니라 잔뜩 껴 있었어요. 5월 달쯤 되니까 그냥 바다가 좀 맑아지고 하늘이 파래지기 시작합니다. 4월, 4월 정도 되겠네요. 왜냐면 그 사이 전 바다에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들이 엄청나게 광합성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바다도 이제는 금속들이 산소와 결합해서 가라앉고, 대기 중에도 산소가 바깥으로 나가서 그냥 파래지는 거죠. 그 6월과 7월 사이에, 6월과 7월 사이쯤 되면 흔히 말하는 진핵세포가 생깁니다. 우리가 진핵세포잖아요. 진핵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그 핵이 그냥 세포막 안에 또 다른 막이 있어서 DNA가 거기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으면 에너지 효율이 막 좋아지거든요. 그게 6월과 7월 사이에요. 9월 달쯤 되니까 유성생식이 발명됩니다.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이제 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짝짓기도 없었던 거예요. 9월 달쯤 돼야 짝짓기를 하게 되고, 10월 달쯤 되니까 다세포 생명이 생겨요. 그 전에 세포가 하나였어요. 세포가 여러 개가 모이는 거죠. 그 세포가 여러 개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세포들이 더 몸이 좀 고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에 있는 세포와 알맹이에 있는 세포의 역할이 달라질 거잖아요. 우리 눈에 있는 세포와 손가락에 있는 세포가 이제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세포가 고도화됐어요. 그러다 11월 4일쯤 되면 드디어 고생대가 시작합니다. 이 고생대가 시작하는 시점은 뭐냐면 지구에 처음으로 눈이 생기는 시점이에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고 얼굴에 있는 눈. 그러니까 스노우 말고 아이가 처음 생긴 겁니다. 그 전에 바다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눈이 없었어요. 눈이 없으니까 뒤에 삶의 목표가 없죠. 그냥 바다에 막 떠다니는 겁니다. 입을 벌고 떠다니는데 누군가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내가 누군가 입에 들어오면 재수없게 죽는 거였죠. 11월 4일쯤 되니까 눈이 딱 생겼어요. 이때부터 이제 삶의 목표가 생겼죠. 누굴 쫓아가 될지, 누구부터 도망가야 될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색깔과 모양도 다양하고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11월 21일쯤 되니까 상어가 생기고, 11월 25일쯤 되니까 이제 나무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훨씬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월 10일쯤 되니까 고생대가 끝나고 이제 중생대가 시작합니다. 중생대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공룡의 시대잖아요. 그 공룡의 시대가 12월 25일까지가 공룡의 시대예요. 12월 26일부터는 이제 포유류 중심의 시대가 됩니다. 이때 포유류가 처음 생긴 건 아니에요. 공룡과 포유류는 같은 날 생겨요. 같이. 한 조상에서 한 새끼는 공룡의 조상, 다른 새끼는 포유류의 조상이 됐겠죠. 근데 공룡이 살 때는 포유류들은 되게 주먹만한 생쥐만한 크기로 야행성으로 살았죠. 괜히 낮에 돌아다니다가 공룡에게 잡아먹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공룡 발바닥이나 핥아먹다가 살다가 공룡들이 싹 사라지니까 무주공사되니까 점점 자기 몸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2월 31일쯤 인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오전 10시에 인간과 침팬지가 공통조성에서 갈라섭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이미 인간이 있는 거예요. 오후 4시가 되니까 직립보행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두 발로 딱 똑바로 서서 걸어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12월 오후 4시에 이제 직립보행을 했잖아요. 근데 밤 11시 40분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1시 50분쯤에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바깥을 나왔어요. 아프리카 바깥을 나왔더니 이미 다양한 인류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바깥에도. 데니소바인, 플로렌스인,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 막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단 5분 만에 그런 인류들을 싹 없애버려요. 그 11시 55분이에요.
11시 50분부터는 그 많은 인류 중에서 호모사피엔스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정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거죠. 대멸종하고 진화된 형태로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하는 거네요? 이게 다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산소 농도였습니다. 우린 산소는 숨 쉴 때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소는 사실 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쇠에 산소가 막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녹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전에 처음에 대기에는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는데 산소가 자꾸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서로가 공생을 해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원래 박테리아였거든요. 다른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진핵세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산소가 막 높아지니까 또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때 유성생物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새롭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기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돌연변이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보통 돌연변이는 좋은 게 아닙니다. 환경이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근데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 위기 상황에는 이게 돌연변이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산소 농도가 더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되겠어. 이제 다세포 생명이 생겨가지고, 야, 너네들은 산소를 막는 역할을 해. 나는 딴 일을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베꼈고, 또 산소 농도가 더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되겠어. 이제 단단한 껍데기를 씌운 거예요. 그때 이제 고생대가 시작하는 거죠. 그게 11월 4일쯤 되는 겁니다. 단단한 껍데기 생기니까 점점 커지게 됐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진화는 항상 위기 상황에 새로운 것들을 채택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지구가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기장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자기장 때문에 지구에 생명이 생긴 건 아니에요. 일단 생명이 살고 있잖아요. 생명이 살고 있는데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기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에선 지구로 빛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만 오는 게 아니라 우주 방사선, 그 다음에 태양풍이라는 우주 입자들이 날라옵니다. 우주 입자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생명의 분자들이 쪼개져요. 물 분자도 쪼개지고 DNA, RNA, 단백질이 다 파괴돼 버려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요. 지구에 자기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는 오랫동안 식지 않다 보니까 무거운 것들이 밑으로 가라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양파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핵, 외핵, 멘틀, 지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무거운 것들이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지구는 오랫동안 식지 않았던 뜻이에요. 액체 상태니까 무거운 것들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죠. 흙탕물 생각하시면 돼요. 흙탕물 가만 놔두면 무거운 게 가라앉잖아요. 고체 상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책상 위에다 공부한다고 책을 쫙 쌓아놨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거운 책이 밑으로 내려가진 않죠. 고체 상태는 자기자를 지키고 있는데 액체 상태일 때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구는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내핵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고체 상태가 됐어요. 외핵은 곧 금속인데 여전히 액체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액체니까 흐르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금속 주변에 금속이 빙글빙글 돌게 되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거대한 자기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기장이 얼마나 멀리 펼쳐지냐면요. 무려 7만 킬로미터나 펼쳐져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거든요. 7만 킬로미터면 얼마예요? 거의 5분의 1까지를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정거장에서도 나침반 놓으면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겠죠. 이 자기장이 지구의 생명체가 유지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되는 거죠.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서 말년에 지구는 이제 끝났어. 너 살 수가 없으니까 지구 포기하고 빨리 화성으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정말 저희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내가 화성에 가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요즘 화성에 살 수 있게끔 테라포밍 하자라는 얘기 많거든요. 테라포밍이 뭐냐면 행성을 개조해서 지구처럼 만들자는 거예요. 맥주 할 때 그 테라 있잖아요. 테라에다 포밍 만든다 제 테라포밍인데, 자, 벌써 그런 연구 논문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나노 입자들 공중에 뿌리며 갑자기 식도를 높일 수가 있어. 또 찾아보시면 그거 맞습니다. 화성에서도 산소를 만들 수가 있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산소도 물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그때 화성인데 극쪽에는 저게 있거든요. 그 얼음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하는데, 저는 결국에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장을 못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화성 내부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화성 내부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지구에서도요,
기껏해야 10,000m밖에 구멍을 못 뚫어봤어요. 러시아에서. 조그만 구멍 못 뚫어봤단 말이야. 압력이 온도 이런 것 때문에. 이 구멍을 어떻게 뚫겠어요? 구멍을 뚫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내부 구조를 바꿔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 딴 걸 다 바꾸더라도 자기장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화성에서 살지 못할 거 생각해요. 뭐 어떻게든지 뭐 집 하나 만들어 놓고 집 하나 만들어서 여기를 뭐 다 차폐해가지고 그 실내에서는 뭐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데 그게 테라포밍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살려면 뭐 바다도 있어야 되고 그 바다에서 많은 생명들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화성 전체를 갖다가 집으로 뭐 도움을 씌울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스페이스 X 해가지고 화성에서 뭐 살아보겠다고 해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열정과 자원과 기술과 뭐 재능이 있다면, 화성도 바꿀 수 있다면 지구처럼. 아니 왜 화성 거세? 지구에서 하면 되지. 지구를 다시 살만하게 다시 유지하면 되지. 이거 훨씬 쉬울 텐데. 그래서 저는 화성 탐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길 바라요. 하지만 화성 탐사라는 이유가 지구 포기하고 화성 가자 살자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에 대한 거죠. 훨씬 쉬운 방법은 지구를 고쳐서 사는 거다.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방어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방어하지 못하면 내가 자기장이 없으면 그 우주 입자가 태양에서 우주 입자가 우리한테 그때 와요. 그 우주 입자들은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분자들 파괴해버린 거예요. 물도 쪼개. 그 다음에 DNA, RNA, 단백질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죠. 만약에 지구에 갑자기 자기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신라 고분 있잖아요. 흙더미, 신라 고분 같은 집을 짓고 낮에는 숨어 살아야 돼요. 밤에만 활동해야죠. 우리 태양의 반대쪽에 있을 때만 활동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게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만 버티면 뭐예요? 우리가 벌레들, 미생물, 식물, 동물까지 다 막아줄 수는 없잖아요. 걔네들은 사라지고 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다가 지구 생명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명은 바다에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뭔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다가 어떻게 왔냐면 혜성이 붙여서 온 거예요. 혜성의 꼬리가 쫙 있잖아요. 그게 사실 얼음이 증발한 거예요. 혜성은 암석과 얼음이 뭉쳐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몇 년에 한 번씩 뭐 태양을 지나가는 혜성을 구경하지만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한 몇억 년 동안은요, 매일 그 혜성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혜성과 지구가 충돌해요. 그러면서 그 혜성이 그 당시에 태양계 이제 카오스였거든요. 뭔가 많았거든요. 이제 다 그냥 부딪히면서 태양계가 그냥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혜성이 부딪히면서 증발하지 못한 얼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지구에 와서 이제 바다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야죠. 혜성이 지구와만 부딪혔을 리가 없잖아요. 소금지와 목토천에 다 부딪혔을 거예요. 가장 많이 부딪힌 것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 가장 많이 부딪혔겠죠. 근데 거기는 왜 바다가 없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기본적으로 기체성이에요. 모든 게 기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혜성도 다 기체로 존재하게 됐겠죠. 그 다음에 수성, 금성에도 부딪혔겠죠. 근데 거기 왜 바다가 없냐? 그거 쉬워요. 400도가 넘고 430도, 470도니까 뭐 다 증발했을 거예요. 증발해서 수성 같은 건 중력이 약하니까 증발한 수증기가 우주 공간에 날아갔을 것이고, 금속은 증발했는데 제법 크잖아요. 중력이 있으니까 증발한 수증기가 대기를 이루고 있겠죠. 근데 그 대기를 이루면서 뭐 금성은 90개면이 되거든요. 압력도 되게 세졌어요. 그 다음에 또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그리고 뭐 473도가 되는 그런 뜨거운 대기를 이루게 됐겠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화성이에요. 화성에도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화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입니다. 근데 왜 바다가 없냐? 더 추우니까 증발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추웠어. 근데 바다가 왜 없어? 얼었으면 얼음바다도 있어야지. 얼음바다 양 크기 조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뭐 조금 스며들 수도 있겠죠. 뭐 저기 사하라 사막 밑에도 호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지 뭐 어쨌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없어? 그게 없어진 이유가 바로 자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서 그 바다를 다 보존할 수 있었는데 화성은 자기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바다가 있었죠. 그게 H2O가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거예요. 수소는 가벼우니까 우주 공간 날아갔고 산소는 제법 무거우니까 날아가기 전에 화성 표면에 있는 금속들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속과 산소가 결합하면 빨갛게 되잖아요. 화성이
불화자를 씁니다. 왜 불화자를 써요? 빨갛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맨눈으로 봐도. 영어로는 마스라고 그러죠. 마스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하면 생각나는 색깔이 피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이 빨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물이 쪼개지면서 남은 산소가 때문에 녹슬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정말 존재할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 은하에 여기도 뭐 1,000억 개에서 3,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하가 또 1,000억 개에서 3,000억 개쯤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별마다 행성들이 있겠죠. 있는 행성도 있고 없는 행성도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외계 행성을 찾고 있어요. 그 중에 어딘가는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의 변수를 쫙 넣어서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 행성을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한 수천 억 개 정도의 저는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 행성의 개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해픈 친구들은 100쪽에도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외계인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없을 확률은 0의 수렴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없을 확률이 0에 수렴한다는 뜻이 뭐예요? 외계인이 있을 확률은 1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외계인이 있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잘 봅시다.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1.3초가 걸려요. 1.3초밖에 안 거리는 달을 돌아본 사람이 21명밖에 없어요. 그거 내려본 사람 12명밖에 없어요. 1.3초밖에 안 거리는데. 자, 화성에 아무도 못 가봤잖아요. 화성은 제일 가까울 때는 3분 2초가 걸려요. 아직 3분 2초 걸리는데 아무도 못 가봤어요. 자, 태양까지는 8분 19초가 걸립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이잖아요. 겨울에는 8분 19초, 여름에는 8분 20초가 걸려요. 빛의 속도로. 자,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려면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별, 뭐 프록시마 센타우리 보면요, 빛의 속도 한 4년 3개월 걸립니다. 아폴로 11호로 치면 한 75만 년 전 걸릴걸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에너지의 문제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별 근처까지 우리가 뭐 아폴로 11호 같은 거 보내려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 않고 그들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해가지고 외계인들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빛보다 빠를 수 없고 또 뭐 있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한국에 가서 심사임당 회사에서 컴퓨터를 2대 훔쳐오겠습니다. 누가 뽑아주겠어요? 자기 행성을 파산시킬 텐데. 저는 외계인은 반드시 있겠지만 외계인과 우리가 마주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런 걱정 많이 했거든요. 자꾸 우리 신호를 자꾸 보내지 마. 외계인이 우리 알고 찾아오면 어떡해, 그러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도 못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내서 우리가 궁금한 거 세티 프로젝트가 뭐 자꾸 신호 보내고 라디오 신호 보내고 그들의 신호 한번 받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수십만 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되겠죠. 우리가 뭐 보이저 1호, 2호 보내가지고 황금 원만도 보냈잖아요. 누가 보고 찾아내겠지만 우리 있는 걸 어디에 있는 걸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서로 마주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심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소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언젠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통이란 게 아니에요. 소통이 아니라 뭐 100만 광년 떨어진 데는 했다. 근데 신호 가는데 100만 년. 또 신호 오는데 100만 년이잖아. 100만 년 전에 저기서 무슨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호 보내면 또 100만 년이 있다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야, 우리 아직 살고 있어 라는 걸 보낼 수 있지만 소통이란 것은 불가능합니다. 빛보다 빠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도 외계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되게 수천 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망원경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앱도 있어요. 외계 행성을 몇 개 발견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걸 좀 확인을 했는가는 앱이 있어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엑소플래닛이라고 있는 앱을 보니까
지금 봅시다. 자, 보면 지금 확인된 것만 3,784개의 그 외계 행성체를, 야, 저 외계 행성체가 맞아 하고 확인한 것만 3,784개고요. 예, 그 발견한 것은 3,793개예요. 근데 아직 한 9개 정도는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계 행성 찾아낸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명범위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왜 그럴까요? 물은요, 되게 특성이 있어. 물 속에서는 반응이 막 일어나요. 물로 안 돼 있어. 뭐 쇠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쇠로 되어 있는 로봇 태권 부위처럼 쇠로 되어 있다. 열을 받으면 엄청나게 뜨거워져. 또 어떻게 추우면 엄청나게 차가워져. 근데 뭐 생명 작용을 하려면 무슨 단백질 같은 효소 작용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효소가 활동할 수 있는 온도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몸이 뜨거워지거나 추워지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열을 오르면 죽잖아요. 그다음에 또 물속에 오래 찬바다면 죽잖아요. 그게 단백질 효소가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효소가 활동하려면 적절한 그 온도 안에서 그 물 속에서 다른 물질과 서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쇠 속에서는 화학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또 쇠는 온도가 너무나 빨리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우주에는요 똑같이 94개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118개가 있지만 나중에 다 인간이 뒤거를 잠깐 만든 거 사라진 거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우주는 94개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왜? 같이 한꺼번에 쭉 터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그 주기율표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물리적으로 따라보니까 결국 탄소 중심에, 생명의 분자들은 탄소로 연결되어야 되고, 탄소로 연결된 분자들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세포도 세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분자들이 서로 반응을 하듯이, 또 생명이 처음 생기려면 뭐가 있어요? 물 속에서 반응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이 물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끊임없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게 있어서는 물이 가장 필수적인 거니까 일단 물이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보게 되는 거죠. 수많은 물이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생명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진화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연에 우리에서 지구에서는 그 많은 사건 때도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우주 어딘가에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에 갖다 옛날에 비디오 거꾸로 보듯이 거꾸로 돌려가지고 다시 진화가 시작하자, 지금처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로 우연에 겹치면서 운 좋게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어딘가에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주가 크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크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작으면 발견했을 텐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줄일 수도 없고. 화성에 박테리아가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있죠.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냥 더욱더 많은 걸 보내고 뭔가 해야죠. 찾기를 바랍니다. 화성뿐만 아니라 이제 목성에는 당연히 지니까 없지만 목성에 달들이 있잖아요. 이오, 유로파, 갈리메데, 칼리스토. 거기 가보면 그 안에 얼음 밑에 있을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가서 찾아봐야겠죠. 다른 외계 생명체들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어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 답에 문어가 대가리 같은 거 갖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는 최대한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나서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물론 다리 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우리 같이 집에 생명체도 다리가 6개일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칭인 모습을 갖게 될 거고, 근데 그게 또 효율적이거든요. 생명 발생하는데도. 네,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손가락 길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손가락 만져도 손가락 길어지나요? 그럴 리는 없는 거잖아요. 되게 지구 생명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벗어나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지적 물체도 뇌가 어딜 쓸지는 모르겠지만 배에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두 발로 쓰고 다닐 거예요. 두 발로 서서 다니고. 그래서 이제 뇌를 똑바로 뇌가 커져야 되니까, 커지려면 어떻게 해요? 네 발로 걷으면 뇌가 커질 수가 없어요. 목뼈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또 세상에 대한 자연사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지 않으십니까? 찬란한 멸종. 재밌습니다.